싫다, 수철아. 여기서 멈추자.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긴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초조함과 다급함이었습니다. 엄마, 형이 왜 갑자기 저렇게 엄마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어머니, 아무리 아주버님이 달라졌다 해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준호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철아, 이제 그만하자. 여긴 너무 위험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너 혼자 가서 보고 오면 안 되겠니? 그때 수철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한 장도 못 찍고 간다고요? 멋진 사진은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70대 김순자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일로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절실한 위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기 전 희극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8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농사와 품삯일을 병행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강수철은 총명하지만 고집이 센 아이였고 작은아들 강준호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두 아들에게만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반면 수철이는 조금 다르게 자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돈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가정은 여러모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 수철이는 도박 빚과 술로 가정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엄마, 돈 좀 줘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 집 장남인데 나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수철이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남편과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박에 빠져 생긴 빚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고 술에 취해 들어와 고성을 지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병세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큰 아들 수철이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수철이는 걱정하며 타일렀지만 수철이는 늘 제멋대로였죠. 하루는 남편이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수철아, 요즘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네가 도박에 빠지고 술만 마시는 모습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왜 또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사정이 있다고요? 아버지는 이해 못 하시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는 거다.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너는 집안을 돕기는커녕 빚만 늘리고 술에 찌들어 살고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수철이에게 어떻게든 제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수철아, 네가 이 집의 장남이다.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너라도 똑바로 서야 하지 않겠냐? 수철은 한숨을 푹 쉬더니 대꾸했습니다. 장남이면 뭐가 달라요? 어차피 아버지나 어머니는 준호만 믿으시잖아요. 전 언제나 뒷전이고요. 뒷전이라고? 네가 지금 하는 꼴을 봐라. 준호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 수철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걸 아버지는 이해도 안 해주시잖아요. 힘들다고? 그 힘든 걸 네가 만든 건 아니냐? 도박에 빠진 것도 술로 하루하루를 허비한 것도 내 선택이었다. 네가 정신 차리지 않는 한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수철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수철이와의 말다툼 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말아요. 수철이도 자기 잘못을 언젠가는 깨닫겠죠. 아직은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아이가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나는 그게 더 걱정이야. 당신이 수철이한테 너무 기대고 믿는 게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철이는 항상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근데 그게 마지막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결국 네 마음만 더 상하게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철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저는 어머니로서 그를 끊임없이 용서해 왔습니다. 그래도 여보, 그 아이가 돌아올 길은 우리가 열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결국 수철이는 더 멀리 가버릴 거예요. 남편은 답답한 듯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가 떠나고 나면 당신 혼자 수철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조차 이런데 내가 떠난 뒤에는 당신을 더 힘들게 할 거라고. 그 말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리 준호도 있고 며느리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수철이를 설득해서 준호처럼 성실하게 살게 할 수 있다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알아서 잘할 거야. 하지만 수철이는 달라. 수철이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당신 혼자 그 짐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해. 나 없을 때도 수철이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철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 준호는 믿어도 되지만 수철이는 언제든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아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해. 그 말은 저에게 남긴 남편의 마지막 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병실 침대에서 가늘게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난 뒤에는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해. 수철이에게 속지 말고 준호랑 함께 잘 지내요. 그 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수철이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철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조차 수철이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수철이는 예전과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에 멀끔한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어슬렁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내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묻다니요.
수철아,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제대로 사과도 못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수철이가 새 출발을 하려는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수철이의 변화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런 걸까요?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깨닫고 제자리로 올 거라고 믿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추억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큰아들 수철이가 더 자주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제대로 슬퍼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라도 변화하려는 모습에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수철이가 그날 저를 마주보며 사과를 했을 때 아들의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다 챙길게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건드렸습니다. 수철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정말로 저를 돌보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힘써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철이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네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그 경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다시 저를 실망하게 한다면?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게 그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친다면?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걱정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내가 그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수철이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알았지만 어머니로서 저를 붙잡는 건 끝내 놓을 수 없는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수철이는 그날 이후 저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철이의 태도는 정말로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화 도중에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마음이 여기저기 산만했을 텐데 이날은 오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셨죠?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후회돼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철아, 그 후회가 정말 진심이라면 네가 이제라도 변하면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수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진지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수철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필요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만 저를 찾아오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을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정말로 변하려는 거라면 아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철이는 밥 한 술을 뜨다가 멈추고 저를 향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한 짓들 다 생각하면 제가 감히 엄마 앞에 얼굴 들고 있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아버지 몫까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아들의 진지한 태도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망만 주던 아이였기에 그의 이 변화가 믿기 힘들면서도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수철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참 기쁘다. 사실 네 아버지도 생전에 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수철이가 언제쯤 철이 들려나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네 얘기를 듣고 계실 거야. 네가 이 다짐을 꼭 지키면 그분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수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제가 잘할게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요. 항상 저한테 책임감 있는 장남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라도 제가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그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당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철이는 너를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너는 절대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내줘서는 안 돼. 그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저는 그 말을 애써 밀어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변하려는 모습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잖아. 그날 밤 수철이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다 잘할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고,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에는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철아. 엄마가 너를 믿는다. 네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엄마와의 약속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큰아들로부터 기대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가 제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상상도 못한 채로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허전하고 평생 함께했던 삶의 흔적이 어딜 가도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수철이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늘 멀리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큰아들 수철이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와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느라 적막했던 집안이 수철이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수철이는 혼자 있던 저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를 닦고 누렇게 변한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는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수철아, 네가 갑자기 왜 이러니? 엄마는 괜찮다. 이런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제 제가 해야죠.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며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수철은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애정을 쏟던 밭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제가 손을 뗄 엄두를 못 냈습니다. 매일 들여다볼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철은 고무장갑을 끼고 나가더니 묵묵히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잡초를 뽑으면서도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참 좋아했지. 그 밭에서 일하는 게 아버지에겐 휴식이자 행복이었어. 네가 이렇게 나와주니 참 고맙구나. 수철은 밭일이 힘들 법도 한데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남편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제가 혼자 했던 일들을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냉장고 속 정리를 하며 오래된 음식을 꺼내고 제가 못 미쳤던 집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 이걸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정리해야죠. 제가 매번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느 날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철이가 챙겨주는 걸 보니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의심과 경계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아쉬우셨겠죠.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엄마도 이제 손 놓고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풀리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제가 수철이라는 아들을 의심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철은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 몫까지 잘할게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좀 믿어주세요. 그의 말은 진심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철이 저를 찾아오고 집안일을 도와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의 성실한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방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수철이는 아버지가 바라던 책임감 있는 장남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수철이는 밭일을 마치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아들이 정리해둔 반찬들과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집에만 계시잖아요. 너무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뭐, 이제 나이도 있으니 이런 게 편하더라. 어디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마음이 놓여. 그건 엄마가 너무 익숙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은 바람도 쐬고 자연도 보면서 기분 전환하셔야 해요. 엄마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글쎄다, 나도 바람 쐬면 좋겠지. 그런데 뭐 그럴 기회도 없었고, 혼자서는 그런 데 가기가 힘들잖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엄마, 우리 산에 한번 가요. 가까운 산부터 천천히 올라보는 거예요. 요즘은 등산이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에도 딱 좋대요. 수철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산행이라니 젊었을 때는 산에 오를 엄두도 못 내고 살았던 제가 등산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산에 자주 가는지 아세요? 공기도 맑고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진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가까운 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돼요. 근데 나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괜히 무리하다가 다칠까 걱정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장비도 제가 다 챙기고 엄마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산만 골라서 갈 거예요.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구나. 그래, 가까운 산부터 한번 가보자. 정말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계획 잘 세워서 멋진 산행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산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산으로 갔습니다. 수철은 저를 이끌며 산행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엄마, 여기는 경사가 거의 없죠? 그냥 산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면 바로 쉬면 되고요. 그래, 생각보다 할만하네.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 그나마 가능하지. 혼자라면 절대 못할 거다. 엄마, 저랑 다니시면 혼자 하실 일은 없어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냥 풍경도 보시고 공기 마시면서 여유롭게 즐기세요. 몇 번의 산행을 거치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오랜만에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철이는 저를 도우며 더 적극적으로 산행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조금 더 멋진 산에 가봐요.
요즘 눈꽃 산행이 인기라는데 정말 장관이래요. 눈꽃 산행이라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비도 좋은 걸로 다 준비해 드리고 가는 길도 꼼꼼히 알아볼게요. 멋진 눈꽃 보시면 진짜 감동하실 거예요. 아들의 설득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통해 느낀 작은 즐거움이 저를 더 용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진심으로 변한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또다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의 열정과 다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눈꽃 산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저를 얼마나 큰 충격으로 몰아넣을지를요. 주말마다 찾아오던 수철이가 오지 않던 주말, 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반찬을 잔뜩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서 저를 찾아와줬고, 며느리는 늘 싹싹하고 살뜰한 모습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의 표정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준호야. 늘 똑같지. 너희가 자주 보내주는 반찬도 잘 먹고 있어. 바쁠 텐데 항상 나 신경 써주느라 고맙다. 요즘에는 수철이가 주말마다 와서 일이 편해졌어. 근데 너희가 오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왔니? 어머니, 요즘 아주버님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어서. 그 말을 듣자 저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네 형이 이제야 철들어서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자꾸 형을 의심하니? 엄마, 형이 정말 달라진 건 맞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솔직히 좀 의아하잖아요. 그전까지는 엄마한테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형을 경계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침착하던 준호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형은 항상 무언가를 노릴 때만 착한 척했잖아요. 도박 문제도 그랬고 술 문제도 그랬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만해라, 준호야. 너희 형이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보기엔 지금 너희보다 네 형이 나를 훨씬 더 잘 챙겨준다. 요즘 얼마나 자주 오고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가 알기나 하니? 어머니, 저희가 아주버님을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자기 그러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주버님이 정말 변하셨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저희는 걱정이 돼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하나만 깔아둘게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과한 것 같구나.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하겠니?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는 걱정되는데 아주버님이 자주 오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건 받아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형을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세요.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형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작은 아들 내외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며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준호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둘째 아들의 의심은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해라. 하지만 네 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쁜 소리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진짜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에 앱 설치하면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바로 갈게요. 며느리는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 앱 덕분에 저희가 바로 어머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도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만 확인할 거예요. 준호와 며느리는 돌아가면서도 거듭 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형이 정말 달라졌다면 다행이지만 무슨 일이든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형에게는 오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넣어놨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알겠다. 네가 신신당부하니 형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형이 요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엄마는 믿는다. 그럼 다음에 보자꾸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두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수철의 변화를 믿고 싶은 제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진심을 믿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믿음이 제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말입니다. 수철이와 가까운 산을 몇 번 오르내린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철이는 정말 살뜰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며 밭일을 도맡아 하고 저를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운동도 시켰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던 제 마음도 점차 수철을 향해 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조금씩 아들의 다정함과 성실함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수철이가 무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늘 눈꽃이 정말 예쁘게 폈대요. 제가 새로 산 장비도 다 챙겼으니까 이제 눈꽃 산행하러 가요. 눈꽃 산행?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린 날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니?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춥잖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아이젠도 준비했고 방한복도 새로 샀어요. 엄마 생각해서 최고로 안전한 걸로 다 골랐으니까요. 이번엔 꼭 멋진 눈꽃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이걸 보시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철의 말투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저를 위해 보여줬던 아들의 성실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한 거겠지. 그래, 너 말대로 한번 가보자. 네가 그렇게 말하니 안 갈 수가 없네. 역시 우리 엄마.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은 진짜로 멋진 추억 남길 겁니다. 수철은 그날 아침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수철이는 저를 데리러 오면서 산행 장비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아이젠, 방한복, 두꺼운 장갑까지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오늘은 진짜 제대로 준비했죠? 이러니 제가 엄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네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니 안심이 된다. 근데 정말 괜찮겠니?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험할 것 같은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온 거니까요. 오늘 날씨도 맑고 눈꽃도 정말 예쁠 거래요. 아들의 설득에 결국 저는 산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녔던 산과는 달리 이곳은 사람들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을 텐데 이곳은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수철아,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니? 원래 이런 산이니? 엄마, 이게 요즘 뜨는 산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대신 조용하고 한적해서 좋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서요. 아들의 말은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자꾸 미끄러졌고 경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질 때마다 쉬어가자고 했지만 수철이는 계속 저를 재촉했습니다. 수철아, 너무 가파르다. 나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가겠어.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바로 앞에 정말 멋진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엄마한테 눈꽃 사진도 찍어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다. 쉬어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미끄러운 데서 다칠 것 같아. 엄마,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안심시켰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철의 다정한 말과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급하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수철이가 정말 나를 위해 이러는 걸까? 아니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의심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니다. 1년 동안 저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무슨 의심을 하겠어. 수철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의심이 진실이었음을.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치는 점점 더 멋져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그 경치와 반대로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수철은 이상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상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멋진 장소가 나와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인생샷 나온다니까요. 수철은 제 팔을 잡아 끌며 계속 앞으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철아, 너무 위험해 보여. 여기서만 봐도 충분히 멋지다. 굳이 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엄마,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죠. 거기가 진짜예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아들의 태도는 다정함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싫다, 수철아. 여기서 멈추자.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긴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초조함과 다급함이었습니다. 엄마, 형이 왜 갑자기 저렇게 엄마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어머니, 아무리 아주버님이 달라졌다 해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준호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철이가 나를 그렇게까지 속일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철아, 이제 그만하자. 여긴 너무 위험해. 난 여기서 기다릴게. 너 혼자 가서 보고 오면 안 되겠니? 그때 수철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정했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조급함과 짜증이었습니다. 수철아, 왜 이러니? 내가 정말 못하겠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무섭다. 수철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붙잡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한 장도 못 찍고 간다고요? 멋진 사진 남겨야죠.
그냥 조금만 더 가세요. 저는 아들의 강한 손길에 밀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벽 가까운 곳이 보이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아, 그만. 난 여기까지만 갈게. 더 이상은 싫다니까. 그 순간 수철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도와준다니까요. 여기서 멋진 사진 찍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걸 느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나를 밀다니. 수철이의 차가운 눈빛과 준호의 경고, 며느리의 걱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둘째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수철이를 믿었을까? 제 귀에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닿기 직전 제 몸이 눈이 쌓인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충격을 조금이나마 흡수해줬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에 신음하며 바위 위에 누웠습니다. 살았어. 그래도 살았어. 팔과 다리는 움직이기 힘들었고 온몸은 차가운 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수철이의 계획과 거짓말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구나. 나를 밀어버리려 했어. 배신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는 강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죽을 순 없어. 반드시 살아서 이 사실을 밝혀야 해. 그렇게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며 눈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뒤 저는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추락하면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를 덮쳐온 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래도 난 살아있다. 그 생각이 들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제 몸을 빠르게 얼려갔고 손발의 감각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고 얇은 옷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추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얼어붙어 버리겠구나. 그때 저는 손에 걸리는 것이 있어 주머니 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산에 오르기 전에 수철이 챙겨준 핫팩이 있었습니다. 핫팩 이걸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을 거야. 손을 겨우 움직여 핫팩을 꺼내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핫팩 2개가 지금 제게는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따뜻하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 없었으면 바로 얼어붙었을 거야. 핫팩을 양손에 꼭 쥔 채 제 몸 가까이에 대며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철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시렸습니다. 왜 수철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 시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며느리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오늘 연락했어? 아니, 오늘은 연락 못 했는데. 왜?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읽으셔. 오늘 아주버님이랑 산에 가신다더니 뭔가 이상해. 며느리는 곧바로 핸드폰에서 어머니의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GPS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위치가 산 정상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위치가 산 정상에서 멈춰 있어.
이 시간까지 산에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날도 춥고 벌써 어두워졌는데. 진짜네. 왜 이 시간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신 거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기다릴 수 없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저희 어머니가 산에 가셨는데 위치가 정상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날씨도 춥고 연락도 안 되는데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경찰은 즉시 상황을 접수했고 119 구조대와 함께 산으로 출동했습니다. 며느리와 준호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눈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어머니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눈 속에서 한참을 떨며 버티던 제 귀에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소리 들리면 대답하세요. 그 목소리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원들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여기 너무 추워요. 제 아들이 저를.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피로로 목소리가 떨렸고 그들에게 모든 걸 설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들쳐업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구조대는 곧바로 저를 산 아래로 내려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며느리와 준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준호야, 며느리야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구했구나.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철이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준호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저는 응급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산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밀었던 순간 그 차가운 눈빛과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제 아들 수철이가 절벽에서 밀었어요. 눈꽃 산행이라며 데려가더니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드님이 절벽에서 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철이의 태도와 그의 말 그리고 저를 밀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날 정상에 올라서자마자 수철이가 계속 저를 절벽 가까이로 가라고 했어요. 멋진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서요. 제가 무섭다고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재촉하더니 결국 저를 밀었어요. 저는 눈이 쌓인 바위에 떨어져 겨우 살았어요. 제 아들이 아니면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아드님을 수사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필요한 경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철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말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철 씨, 할머니께서 당신이 절벽에서 밀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오늘 산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엄마가 스스로 발을 헛디딘 겁니다. 저는 사진 찍으라고 자리를 안내해 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수철이의 말을 곧 의심했습니다. 수철의 휴대폰과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철의 휴대폰에서 1년 동안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철 씨, 여기 당신의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암 사망 보험비, 겨울 산행 추락사, 겨울 산행에서 제일 위험한 절벽, 사고 보험금 청구 방법, 겨울의 인적 드문산 같은 키워드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그건 그냥 호기심에 찾아본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요.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색 기록 중에는 추락사 사고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산행을 제안하기 전부터 이런 검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이번 일이 계획적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수철이가 최근 큰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박 빚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던 수철이는 저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근 어머니 명의의 생명보험금 액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그 보험 가입을 주도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철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 조사 중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산행을 제안한 것도 사고를 가장하려고 했던 것도 다 제 계획이었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철이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졌습니다. 큰아들은 1년 동안 제 신뢰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저를 산으로 데려가 비극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이의 계획은 제 생존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찰이 병실을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철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그 후 수철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자백과 경찰이 확보한 검색 기록, 어머니인 제가 직접 진술한 내용까지 모든 증거는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수철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강조하며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계획하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배반한 극악무도한 행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수철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꾸준히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를 와주세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는 글을 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철아, 네가 그토록 권하는 용서를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네 어머니였고 너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네가 그런 나를 죽이려 했단다. 용서는 하늘에서 네 아버지께 빌어라.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수철과의 인연을 끊은 뒤 저는 둘째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둘째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너희밖에 없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준호야. 며느라, 너도 고맙다. 요즘 저는 준호 가족과 함께 지내며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웃음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야지. 나에게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야. 저는 여전히 수철이가 남긴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믿었지만 결국 큰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